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비상겸과 대통령 탄핵 또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뜨겁습니다. 오늘 9개 민방 특별 대담은 쇄신의 방향키를 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송원석입니다. 네. 자, 원내대표 되신 지 한 달이 지났죠. 한 달하고 이제 열흘가량 되신 건데 어떠십니까 지금 당내 상황이? 예, 제가 원내대표 맡은 지 한 40여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 하루가 거의 한 달인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다 보니까 뭐 상임위원장도 완전히 독식을 하고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키고 또 추경도 그냥 단독으로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하는데 인사청문회도 사실 부적격 후보자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시간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미래만 보고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을 늘 생각해야 된다.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경황이 없으신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원내대표 출마했을 때 우리 당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네. 6월 3일 선거 이후에 당에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상당히 큰 무력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원내대표가 되어서 다시 한번 당을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크게 성과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씩 차곡차곡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우리가 변화와 쇄신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이 다시 우리 당의 사랑의 눈길을 보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2004년 박근혜 전 대표 당시에 한나라당을 이제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불법 차떼기 대선 자금 파문으로 천막 당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부정부패 이미지 쇄신했고 부패 특권 의식에 쩔은 정당이다. 이거를 이제 완전히 지우면서 총선에서도 일당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지금 뭐 굉장히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천막 당사에 나갔을 때 나가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당이 그 명확한 주자가 있었습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확실한 대주주라고 할까요? 확실한 주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당의 현실을 보면 명확하게 당의 대주주라고 할 만한 주자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이 조금 어지러운 듯 또는 시끄러운 듯 이런 모양으로 이제 국민들께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막 당사 때보다도 더 비장한 각오로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 노력도 계속 해야 되고요. 혁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전당대회 이후에 뭐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도 많으실 텐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당대회 자체가 이번에는 혁신 전당대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자들마다 각자 생각하는 당의 혁신 방안을 가지고 당원들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나간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당 지도부가 형성이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와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습이 돼가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전당대회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전당대회가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강선우 여가부 장관 이제 후보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처리했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지난 토요일 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함께 만났을 때도 네.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제 5적 또는 6적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있는 장관들에 대해서 민심을 좀 전달을 했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진숙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여가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은 민심 위반이 굉장히 크다. 우리는 야당이지만 야당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지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는 그런 생각하에 이재명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민심 위반이 심각한 두 사람, 강선우 장관을 후보자를 포함해서 두 사람은 꼭 처리를 하는 게 정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는 그냥 그대로 이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나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하고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되었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안정화시키고 정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각하고 대통령실까지 이 5명이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 아까 인사 검증 시스템에 좀 구멍이 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놀라운 거는 뭐 유튜브에서의 발언 뭐 이런 것도 그 당사자가 썼던 책 내용 이런 것조차도 검토를 안 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최동석인가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아니고 아첨혁신처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좀 심사숙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했던 거죠. 그분 발언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족의 축복이라든가 뭐 그런 표현도 있었고 20년 뭐 집권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분은 공직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인사에 있어서 역량과 윤리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기보다는 위에 있는 자기보다 윗사람의 권력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말, 아첨하는 말로서 비위를 잘 맞추느냐 이런 데 오히려 더 정통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걸러내는 게 당연히 맞고요. 사실 장관 후보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 지금 다음 주에 아마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도 자녀들이 사실 소득이 전혀 없는데 정유세를 그렇게 많이 수억을 냈다는데 어디에서 그 돈이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기가 CEO로 있을 때 자회사 미국 자회사의 딸을 그 아빠 찬스로 취업을 시켜준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요즘의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잣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수용하기 어려운 공정성에 심각한 일탈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권오을, 안규백, 정동영 이 세 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처리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세 분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만 대군을 이끄는 국방부 장관인데 본인이 왜 14개월만 하면 되는 방위병을 22개월을 쓰기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타령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영창에 있던 시기만큼의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본인이 상세한 병적 기록만 제출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이 그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끝끝내 숨기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각 부처마다 고유의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그 국토 방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본인의 국방 의무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밝혀야만이 되는 것이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대한 각 정책, 철학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소신을 밝혀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나 인사 라인이 성남 라인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사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공적인 영역에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갑질로 인해서 이제 불거졌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제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의원들이 되게 좀 방어를 넘어서 옹호를 했달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 때도 국민의힘이 뭔가 어떤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 내고 그래서 이제 정권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그 옹호가 좀 심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발생했는 것 자체도 그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시선에 맞지 않지만 이것을 사후에 끌고 가고 처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더 문제였다. 본인이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저녁에 먹다 남은 음식을 아침에 먹으려고 차에 뒀다가 그냥 내렸다. 뭐 이런 식의 도저히 해명이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했는 걸 분명히 서류로 남아 있는데 그런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이렇게 해서 사후에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이 부분이 문제가 더 커진 거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모 의원님은 아침에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의원과 보좌진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하고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뭐 가족 같은 관계가 어떻다. 뭐 이런 해명을 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은 격이 됐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그 고려가 되어서 강선우 장관의 낙마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번 호우 재난으로 인해서 19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재난 현장에 무관심했다. 뭔가 늑장 대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 모든 재난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에 있다. 또 대통령에게 있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대표 시절인가 직접 얘기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재난의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충남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남, 경기 그리고 광주, 전라남도까지 이렇게 수해를 전국적으로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자체의 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그 적절하지 못한 태도다.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이슈든 간에 어떠한 재난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무한 책임을 내가 진다.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당일 때는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더니 실제로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지금 행동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서 말이 바뀌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오히려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제 국민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은 일선 지자체이라 하더라도 재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이번에 이제 호우도 있었지만 뭐 이제 4대강의 어떤 본류가 뭐 홍수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4대강 사업의 효과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다시 자연 생태계를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이 정부 들어서도 4대강 보호 해체 문제가 좀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홍수 피해를 겪으면서 좀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거든요.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기후 변화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극한 호우가 오거든요. 그냥 뭐 태풍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극한 호우가 내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4대강 사업을 했을 때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본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준설도 하고 보강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반이 튼튼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까지 물이 꽉 차니까 위에 상류까지 해서 지류지천까지 물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4대강 사업할 때 빠졌던 지류지천의 약한 부분에서 이게 수압을 못 내기니까 터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 의원님들이 충남 예산의 봉사활동을 2번을 다녀왔고 경기도 가평 그리고 경남 산청에 현장 방문도 다녀왔는데 경남 산청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뚝이 터졌는데 거기가 약한 부분이에요. 그 약한 부분이 특히나 왜 약하냐 하면 도로를 놓으면서 도로에 교각이 들어가니까 물의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이 수압을 못 이겨서 작은 하천에 지류지천으로 물이 빠져나간 거죠. 거기 뚝이 터지니까 마을하고 논밭을 다 잠기게 하고 하루에서 다시 이제 본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류지천에도 동일하게 준설 작업을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천 뚝이라든지 이런 보강 사업 이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왜 해야 되느냐? 한번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돈을 투입해서 복구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이런 사후 복구 위주의 재난 대응 체계로서는 앞으로 이런 그 극심한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어렵다. 그럼 사전 예방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이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이제 6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이제 2.2% 올랐고요. 2달 만에 이제 2%로 올라섰습니다. 뭐 이제 당정이 대책을 세우고 있긴 한데 이 물가 상승세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폭우가 오기 전에 폭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폭염이 오게 되면 이게 농작물들이 사실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출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때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잠기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폭염과 관련해서 농산물 가격들이 많이 뛰었어요. 수박이 3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추라든지 기본 밥상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오전에 우리 당 지도부와 농해수위 위원들이 함께 이천에 있는 비축기지,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도 농민들은 생산해낸 농작물들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 시민들, 일반 국민들은 가격이 너무 높지 않게 밥상 물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수급 상황을 조절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비축기지의 기능이거든요. 이런 기능도 좀 더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제1차적인 책무로 생각하고 좀
그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물가에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통 구조 아닙니까? 예. 그 유통 구조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부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이제 55만 원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소비 쿠폰은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번 주에도 소비 쿠폰이 발급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그 음식점들에서 온기가 돈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좀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 쿠폰 자체가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을 겁니다. 일부 효과는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것은 경제 회복이나 경기 회복의 일시적인 방편 또는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한다면 마약 효과 같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려고 한다 그러면 왜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조금 전에 물가 얘기를 좀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이 예를 들어서 13조 원 가까이 예. 풀리게 되는데 이 13조 원의 돈이 시중에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물가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촉발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정책 목표와 서로 상충된다는 얘기죠. 물가 안정을 위한 부분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부분이 결국 상충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화량이라고 하는 부분 예. 우리는 M2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통화량이 우리나라는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5%, 6% 가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조여서 지금 지난달인가요? 마이너스로 움직였습니다. 통화량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 압박은 생각보다 재정에서 소비 쿠폰을 풀고 통화 정책에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새로이 들어서는 경제팀에서는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경제팀에서는 이 물가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고강도 규제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비 쿠폰이 그 경기 진작에 일시적 방편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서 대출 규제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실수요자들, 예.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서 더 이상 자기 집을 가지기 어려운 반면에 자기 돈으로, 여윳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돈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규제가 없이 오히려 더 시장이 그들에게 더 유리한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주택을 아파트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중국은 자국민들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토지를 절대 구입을 못하게 돼 있죠. 매매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서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상호주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빗장이 완전히 풀려 있죠. 그럼 중국인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국내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규제도 없고 현금을 가져와서 그냥 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근본적인 역차별이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우리 내국인들이 실수요자들이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데 좀 고민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인가요? 거기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70%인가요?
고율로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싱가포르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그 국내 여러 가지 상속세법이라든지 그다음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담 때문에 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싱가포르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캐나다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내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국내에서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나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고 또 노동관계의 법령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작은 사소한 사건 사고라도 나면 전부 다 CEO라든지 그다음에 오너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 국내에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정말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입니다. 이제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일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지금 일본이 관세를 15%로 이미 합의를 했고 네. EU가 15% 정도에서 이제 그 의견 근접해졌다, 네. 의견이 수렴해졌다 이런 네. 이야기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협상팀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네. 15% 관세율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네.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일본이 750조 정도인가요?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투자를 아마 미국 측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트럼프가 자기 말로 돈을 가지고 오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게 보도가 됐던데 그런 내용들로 우리도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네.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은 투자에 대한 그 부담을 지게 되면서 협상이 진행될 그 우려가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위성락 그 안보실장인가요? 네. 갔다가 저 회담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루비오 국무장관 못 만났죠. 루비오 못 만나고 그냥 귀국을 했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기재부 장관은 그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기 뭐 1시간 반 전에 갑자기 회담이 결렬됐다, 회담은 없다라고 이제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이 그런 방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하고 협상하는 것 자체를 지금 아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국민적 의구심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G7 갔을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을 정상회담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토 회의가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빨리 나토를 가시라. 나토에 가셔서 트럼프를 빨리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토에 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거는 국익에 굉장히 중요하고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제일 먼저 만났고 그다음에 협상팀에서 8번인가 이렇게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상회담도 아직 못했고 그다음에 협상팀에서 아예 만나는 자리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보면 이게 국익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민주당이 지난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7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방송법도 아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일각의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CEO가 가지고 있는 큰 중요한 것이 인사권하고 편집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사권은 지금도 노조의 동의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편집위원회를 만들어서 편집권마저도 노조가 장악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그 사장 추천위원회를 뭐 100인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15명의 이사진을 그중에서 노조가 관여하는 부분이 5명이고 외부의 일반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관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말로는 이걸 그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고 해서 방송법 개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민노총을 비롯한 그 노조 쪽에 방송이 영구히 넘어가는 것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은 그런 주장을 또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 이렇게.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택도 없는 내용을 던져놓고 이거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죠. 이걸 안 된다 하고 대안을 내라 하면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방법 자체는 잘못됐으니까 이 방법을 폐기하고 그러면 현재와 같은 이사진 구성하는 방식에서 숫자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사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상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한 채 이걸 가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수 야당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어떤 협의의 대상으로 대화의 창구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방 통행적인 독재 정치의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한 3,20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 뭐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집중투표제 같은 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개정의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상법 개정안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좀 전향적으로 상법 개정을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2가지 처음에 나왔던 안에 3가지를 더 가져가서 5가지 안이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해서 합의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외를 시켰는데 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그 다음 주에 공청회를 하고 이번 달에 뭐 이걸 처리할 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상도의에 사실 어긋나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그 집중 투표제라든지 그 감사위원 그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외국계를 비롯한 기업 사냥꾼들에게 기업을 그대로 문을 다 열어주는 격이죠. 도둑놈들한테 와서 다 가져가라라고 문을 오픈해 놓은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계를 비롯해 가지고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좀 상의를 해 나갈 것이고 이 경제단체 쪽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제단체들과 경제단체들에 모여 있는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한 번쯤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자세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내란 등 세 특검이 이제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대 드론 사령관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특별재판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이해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검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니까 특검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직할
검찰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 의원님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어떤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순복음 교회를 비롯한 원로 목사님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검찰을 그렇게 무력화시켜 놓고 난 뒤에 이번에 법원마저도 특별재판부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그 법원을 형해화시키고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검찰과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입법부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것은 그 과거의 다른 사례를 보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결과적으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 검찰과 그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이것은 굉장히 통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공세는 더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찬대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윤체포 정지 저지 내란 동조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45명 제명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45명의 우리 당 의원님을 지금 제명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 한남동 관저 앞에 나갔던 네.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네. 하는 건 사법부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체포영장 자체가 1차 영장 그 발부 때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때는 찢어붙이기를 해서 만든 영장 아니었습니까? 그 영장 자체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처리하는 그 2차적인 과정이 이건 네. 적법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압박에 우리도 의원들도 같은 생각으로 법치주의를 지키자 했던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도 경쟁하는 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표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이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 갑자기 그렇게 강공으로 돌아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공세로 보고 계신다고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대표님 들어서셔서 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 등장했다가 또 사퇴해 버렸고요. 지금은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또 등장을 했는데 내용이랄까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가. 안철수 위원장을 처음에 지명을 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이제 그만두고 전당대회로 이제 간다고 출마한다고 예. 해서 사실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사전에 전당대회 나갈 뜻을 미리 말씀을 하셨더라면 뭐 안철수 위원장을 사실 지명을 예. 하지 않았으면 되는 일인데 네. 좀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윤희숙 그 위원장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방안을 일단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 윤희숙 위원장의 핵심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의원총회에 이제 보고를 직접 했고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총에서 좀 더 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예.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시행할 수 있는 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이제 주장한 것 중에 인적 청산 사인에 이제 또 대표님 이름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원에다가 계엄 관련 탄핵 관련 사과를 명시하겠다 뭐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취 표명을 예, 해라라고 예. 했던 그 부분은 혁신위에서 논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모두가 다 윤희숙 위원장의 우리 당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사과 부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에 우리 당이 사과해야 될 일은 사실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다음 저는 그런 지내오는 과정에서 대선에 우리가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참패한 그 사항으로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당은 당규에 그런 내용을 이제 문구를 들어가는 것은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과한다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의원님들 중에는 그것을 당헌 당규에 그렇게 사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겠나 이런 그 의견을 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당 개혁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실현 가능한 또 시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듬기 위한 과정이 이제 수기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새벽에 대선 후보 이제 교체가 큰 파장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감사위가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그 당무감사위원회와 그다음에 윤리위원회는 모두 다 이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장이 이 부분을 당 위원장 직권으로 아마 감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테니까 또 다른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운영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당대표 선거에 한 7분 정도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한길 씨가 지난번 이제 탄핵 그 반대 시위를 하면서 이제 주도적 역할을 했었죠. 이분이 이제 당원으로 입당한 게 이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극우에 포획된다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제 당을 떠났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극우는 없다 국민의힘에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정당이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수를 사랑하고 우파적인 정치 철학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당을 선택할 수 있다. 열린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입당을 한 것이 보니까 6월 8일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서울시당에 온라인으로 입당을 하셨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입당을 했는데 원래는 입당 원서를 내면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그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걸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한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고 예명이 들어. 전유관 씨인가 그렇죠? 그렇죠?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탈당 경력이나 또는 다른 지자체를 포함해서 선거에 선출직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은 그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이름으로 그냥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걸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장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출당 같은 건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출당 이야기는 이런 거죠. 지금 현재는 당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책임 당원이 되려고 하면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 3개월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당원인 거죠. 그래서 일반 당원이기 때문에 그 각 시도당, 그러니까 서울시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윤리위에서 다룬든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윤리위에서 이제 검토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리위는 이제 독자적인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예. 내용을 좀 조사를 해서 그동안의 발언이라든지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우리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당대 날짜도 이제 정해졌잖아요. 8월 22일. 청주에서 최종 대표 선출되는데 현재로는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안철수냐, 탄핵 반대했던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이런 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른바 언더찐윤이라는 그 신조어가 나오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좀 영향력을 발휘할 거다 이런 걱정이랄까요?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요? 언더찐윤이? 저는 언더찐윤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언더찐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던데 아마 그것이 뭔가 당의 그 기존에 있던 멤버들 예. 소위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당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핵심 책임 당원들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이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당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언더찐윤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에서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우리 당이 허약한 당은 아니다.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당원들이 결집돼 있는 뜻을 함께하는 결사체이다. 라고 하는 점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정치인 송원석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차관까지 하시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그 유명한 서울법대 82학번이십니다. 나경원, 원희룡, 또 조국, 뭐 쟁쟁한 분들이 있습니다. 최상목, 또 박수영 의원도 있죠. 네. 자, 고 박세일 교수가 은사신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개혁 성향이 강한 분 아니었나요? 박세일 교수님은 개혁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하시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주로 법대생들이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를 많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법고시보다는 행정고시를 해서 행정부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주셨죠. 거기에 부응을 하신 거네요. 근데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이든 아니면 이제 법원이든 어떤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 있는데 행정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을 하고 기획해서 실행하는 것까지가 행정부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세일 교수님은 당시에 이제 사법부보다는 행정부가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집행할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가 행정부다. 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다고 뭐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때 많은 우리 동기들이 그래서 행정부 쪽으로 뜻을 두고 움직였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나경원, 원희룡 이런 친구들은 일찍부터 사법고시를 했지만 일찍 정치권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우리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소년급제라고 하죠.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 합격해서 이제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셨는데 정치인과 경제 관료 중에 어떤 게 더 맞으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특정한 직업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정부를 선택을 한 것도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고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점에 의미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 30여 년 넘게 행정부에 근무를 했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 그 지형이 많이 바뀌었죠. 정책의 주요 당사자가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국회로 이게 많이 넘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이제 국회로
권한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회 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직업을 떠나서 중요한 정책 기획, 예. 입안, 설계,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민생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들께 또 이재명 대통령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 한 3, 40초만 하시죠. 예,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움직일 때 말로써 민생을 위하고 말로써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일에 민생을 위한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민생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야당으로서도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습니다.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 되기를 정말 빕니다. 네. 자, 이제 새가 이제 좌우 날개로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또 정부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을 통해서 건강한 보수 야당으로 재기를 찾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